자, 프린트 9페이지입니다. 조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1번 조합을 설립을 할 때는 정비계에 지정 것이 위원장을 포함한 체크합시다. 5인 5군데 체크, 4군데 체크, 4군데. 첫 번째가 5인 5인 이상의 운영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토의 등 소유자. 두 번째요,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의받아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해서. 세 번째, 시장우수 승인. 시장우수 승인. 네 번째, 다만 그 뒤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추진에 구성 안 한다. 그래서 함정이 4군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추진위원회 만들려면 위원이 몇 명 이상이요? 5명 이상. 글자가 추진위원회 그러는데요. 추진위원회 글자가 5개, 5인 이상. 하나만 만들고 빨리 만든다가 과반수 동의. 누구 승인 받냐? 도정법에서 누구 무조건 누구라고? 시장원수. 네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건 규모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추진위에 만들면 기간이 더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아예 만들지 말아요. 두 번째, 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추진위가 조합을 만들려면 동의받아야 되는데, 조합이 잘 보세요. 조합이 첫 번째 주택 재개발하고, 조합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재개발에 조합이 있고, 도시환경에 조합이 있어요. 재개발 도시환경에 조합이 있고, 두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에 조합이 있고, 세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 그러니까 총 6가지 중에서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재개발 도시환경이 한 팀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도시환경 조합을 만들려면 얼마 동의가 있어야 되냐?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동의고. 재건축은 이게 구분돼요. 재건축은 어떻게 구분하냐? 재건축은 주택 단지를 재건축할래? 주택 단지 외를 재건축할래? 그러면 주택 단지가 아까 말했던 뭐라고? 아파트 단지.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아파트가 6동이다. 6동. 그러려면 이거 재건축하려면 얼마 동의 받을 거냐? 주택 단지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이 이렇게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이건 주택 단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뭐 하자고요? 여기를 뭐 하자? 재건축하자. 단독이 밀집되는데 어떻게 재건축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건축은 어디서 하냐 그러면 봐요. 단독이 밀집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뭐 하겠어요? 주거환경 개선이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재개발. 단독이 밀집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재건축.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굳이 아파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더라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그 뭐로 한다고? 재건축. 그럼 얼마 동의받냐 그러면 주택 단지는 먼저 6개 동이 있으니까 동별로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수 동의받고, 여기에다 추가로 단지 전체 4분의 3 주택 단지 외에는 4분의 3 3분의 2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는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 그러니까 앞전 주에 개발법 하면서 개발법은 동의 기준이 면적 얼마고 3분의 2, 총수 얼마고 2분의 1. 언제나 똑같다고. 언제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 너무 좋고, 함정은 항상 뭘 쓴다고 그래서? 이게 항상 똑같으니까 뭐가 함정이라고? 와를 갖다가 또는 이라고 바꾼다고. 근데 도정법은 숫자가 전부 다 틀리니까 숫자 찾는 게 함정인데, 도정법에서 이렇게 4분의 3, 2분의 1 이라고 쓰면은 숫자가 큰 게 무조건 소유자고, 숫자가 작으면 면적이요. 4분의 3, 2분의 1 그러면 소유자,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4분의 3, 3분의 1 네가 소유자고 네가 뭐가 되고 면적이 되고, 네가 소유자고 네가 면적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소유자 면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요. 가로치고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를 찾으시오. 이거 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야지 이해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이런 거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 양가로 2번 보면은 양가로 2번에 조합의 법인 껴 있죠. 1번 조합의 법조성격, 조합은 법인이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 2번 성립시기 쭉 가게 되면 언제 성립한다?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인가받으면 성립하냐? 등기하면 성립하냐?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3번 정비사업 조합은 명칭 중에 정비사업 조합 문구를 써야 한다. 알아놓고 4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줄 것이다. 민법 사단법인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함정이 되는 지문만 잘 잡으라고. 1번 함정 안 쓰고 2번 등기하면 성립한다. 3번 함정 안 쓰고 4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의 구성원인데 1번 조합원입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잘 봐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가로 건너뛰고 체크합시다. 토지 등 소유자란다.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빠졌네.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주택 빠졌네. 가로주택이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면 동의한 자로 합니다.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그렇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조합이 어디 조합이 있어요? 재개발 도시환경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가로주택이 있는데 재개발 도시환경 누구라고? 토지 등 소유자 동의하든가 말든가.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누구?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재개발 도시환경 토지 등 소유자 동의하든가 말든가. 토지 등 소유자는 그냥 무조건 조합원.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뭐 한 자만? 동의한 자만. 동의 못해. 재건축 가로주택 동의 못해. 그러면 나가라. 팔고 나가. 매도 청구. 4글자를 줄이면 매도 청구. 2글자를 줄이면 추방. 쫓겨난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 이제 임원입니다. 조합에는 임원 그럼 누가 있어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2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총회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당연한 얘기고 3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 또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 이거는 개발법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자, 4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임에 관한 사유인데, 이 결격 사유는 박스에 있지만 또 결격 사유가 중요하잖아요. 공법은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결격 사유는 중개사법을 묻는 거. 공법은, 자,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금지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찾는 게 그거라고. 임원이 될 수 없다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냐? 그만 잘 잡으면 되고. 밑에 니은 봐, 니은.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해당되는 이제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는데 디귿이잖아요. 디귿이. 처음에서는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대의원입니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그랬죠. 우리 개발법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어쩐다고? 둘 수 있다. 임의죠. 도정법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필수. 하나는 둘 수 있다고 하나는 두어야 한다고. 하나는 50명, 하나는 100명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시험에 내고. 개발법 어쩐다고? 임의적. 개발법은 임의적. 도정법 뭐라고? 필수다. 그래서 개인점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중에 개인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 몇 명? 50명. 도정법 몇 명? 100명. 개발법은 개발법은 임의적이니까 둘 수 있다. 도정법은 필수니까 두어야 한다. 개인점수 그러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또 정비사업 문제입니다. 1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간섭입니다. 틀린 거. 1번.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통일받아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한다. 하나만 만들고 빨리 만들 얼마 동의? 과반수 동의. 추진위원회 몇 명 이상? 5명 이상.
2번 추진을 구성한 경우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누구 승인? 시장원수 승인. 3번 추진은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없다? 패스. 안 배웠으니까 패스. 4번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할까요? 특정 승계할까요? 추진위원회가 업무하고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어찌해야 돼요? 그대로 다 이어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 이어받아야지. 그러니까 포괄 승계지. 포괄 승계. 그 다음 여기 봐요. 조합이 사업할 때 들어간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조합원이 내는 거예요. 이익이 나면 누가 나눠 가져요? 조합이 나눠 갖는 거예요. 추진위가 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그때는 조합이 하면 조합원 그러는데 아직 조합이 아니니까 소유자. 그러니까 추진위가 일할 때 들어가는 돈을 누가 낸다? 소유자가 내야지. 소유자가. 조합이 할 때 이제 조합은 조합원 그러고 조합이 되기 전이니까 소유자 그러고. 자, 그럼 5번 봐봐요. 5번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지. 그래야 그 돈 가지고 움직이지. 결론은 3번 빼고 나머지는 어때요? 네, 다 맞았어요. 3번은 모르겠어요. 그럼 답이 3번이지. 2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재건축 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단지 안에 공동체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얼마 동의? 이거죠. 얼마 동의? 그러면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의. 공동체 각 동별 구분 소유자가 5인 이하면 제외한다. 과반수 동의야. 주택 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얼마 이상? 그것도 4분의 3. 4분의 3.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재개발 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 4분의 3 이상과 면적 얼마? 2분의 1.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자, 도정법상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때 조합의 구성이 될 수 있는 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1번 정비격 밖에 소지한 토지 소유권자.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정비격 안에 있어야지. 2, 3, 4는 정비격 아닌데 2번은 전세권자, 3번은 지상권자, 4번은 임차권자, 5번 지역권자. 누굽니까? 지상권자지.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 누구라고? 정비권의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4번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겁니다. 임원 옳은 거.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 두지 않을 수 있대요. 그래야 조합장이 마음대로 해먹는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조합장, 이사, 감사는 상설, 필수, 반드시 항상 있어야 돼요. 조합원이 몇명 되든 간에 반드시 항상 있어야 돼요. 2번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어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것은 O. 3번 조합장의 자기윤리한 조합가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 감사. 4번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 사업은 다른 조합에 임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리 방지. 여기서 임원하면서 또 다른 동네 조합 가서 임원하면 안 된다. 5번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배웁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에요. 의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을 못하는 거예요. 조합장만 대의원하고 이사 감사는 대의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데, 관리처분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분양계획입니다. 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 작성해서 시정부서에 인가받고 건물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분양 신청만 분양 신청 공고 및 분양 신청인데 이런 얘기 돼요. 이제 사업시행 인가고시 파트는 통과시켰고 별로 안 중요하니까 1위 갑니다. 1위. 분양 신청인데 분양 신청하려면 먼저
분양 신청 기간을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신문에 딱 공고합니다. 이랬을 때 기간을 며칠 주고 연장이 되냐 안 되냐 이것 따지고 분양 신청 안 한 자들은 현금 청산한다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런 거 찾는데 분양 신청 기간 통지 공고는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요. 평당 분양가가 2천이다, 3천이다. 그걸 알려줘야 분양 신청을 하지. 주변 시세를 비교해서 내가 할까 말까 판단하려면 계략적인 부담금, 평당 분양가 얼마다라는 걸 60일 내에 알려주면서 못 알려준다? 기간도 언제까지 하라고 알려주면 이 기간은 분양 신청 기간은 이날로부터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단지 수가 작으면은 하루라도 기간이 늘어지면 조합원은 무조건 손해요. 늘어질 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단지 수가 작으면 30일 주고 크면 60일 주고 크면 60일 주는데 60일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20일 연장할 수 있고 현금 청산은 첫 번째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돈 주고 보내는 거예요. 분양 신청했다가 다시 안 받을래 철회하면 얘도 돈 주고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분양 신청했지만 분양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돈 주고 보내는 거예요. 현금 청산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금 청산하냐 그 날짜를 잡아야 돼. 그래서 1번 봅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 날짜 암기해야 돼. 60일 내 계략적인 부담금 내어 분양 신청 기간 그 밖에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재 통지 한 명 한 명 알려주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물의 내역 등 일정한 사항을 해당 재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한 명 한 명 알리고 신문에 공고도 한다. 두 번째,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점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분양 신청하지 않는 조치. 얘가 중요해요. 사업 시행자는 토지점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자 줄 거 봐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하는데 1번 분양 신청 안 했다. 그러면 분양권이 없죠. 입주권이 없죠. 두 번째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했다. 처음에 신청했다가 처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2번 인가된 관리 처분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분양 신청했지만 시행자가 너는 너무 작으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셋 다 분양권이 없지. 분양권이 없다는 게 언제 확정된다고요? 여기 봐요. 언제 확정된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어야 분양권이 있다 없다 확정된다고. 그럼 딱 인가고시가 떨어진 다음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현금 청산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이제 2번 관리처분계 인가 등 해가지고 1번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인데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이 종료된 때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수립해서 평가합시다. 시장, 군수, 인가받는다. 인가권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시장, 군수. 인가받은 관리처분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중지하려면 중지인가, 폐지하려면 폐지인가. 항상 똑같아요.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 받아라 이 얘기고 그 박스가 관리처분계 내용인데 관리처분계 내용이 엄청 많아요. 쓰다가 말았어요. 관리처분계 내용에 엄청 많습니다. 그냥 내용은 많다 이렇게 말고 조금 이따 문제 만드는 방법만 알면 돼요. 박스 안 봐도 문제 만드는 방법만 알면 다 풀어요. 2번 관리처분계 작성이죠. 1번에 읽어도 안 나오니까 필수가 안 중요하고 2번 이해합시다.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너무 작으면 어쩝시다. 늘려줍시다. 크면은 줄여주고
그리고 차이 난 것은 차액은 돈으로 정리하면 재고 이런 얘기. 작으면 늘리고 크면 줄인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하면 되고.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있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니까 있다. 4번 재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첫 번째 너무 좁은 토지를 뭐한다? 증가시킨다. 그거 똑 잘라놓고 두 번째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한다. 돈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런 얘기고 더 자르고 세 번째 건축물 일부와 건물 있는 대지에 공유지분을 줄 수 있다. 토지 규모가 작으면 좀 늘려줄 수도 있고 너무 작으면 뺄 수도 있고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 입체한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줄 거 봐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하고 6번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할 때 1주택 공급하고 자 혼자서 주택 토지를 100개 1000개 가져도 하나 주는 거 하나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도 1주택만 무슨 얘기냐 공동투자 아파트 하나 7명 공동투자했다. 집 몇 개 준다? 하나 준다. 대원칙은 하나야 하나.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7번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정하는 방법을 따르라. 그 박스 1번 아직 안 중요 패스. 2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줄 거예요.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첫 번째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무슨 얘기냐? 과밀 억제권역은 수도권. 어디가 수도권이요?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수도권이요. 행정구역은 서울, 경기, 인천이고 수도권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라 수도권을 구분할 때는 과밀 억제권역. 두 번째 성장관리권역. 세 번째 자연보전권역. 세법 시간에 그런 거 할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너무 빽빽이 개발되는데 서울특별시 전부 다 과밀 억제권역. 너무 많이 개발됐어요. 이거 빼서 좀 옮기자고. 옮기면 좀 받으라고. 그게 성장관리권역. 세 번째는 한강수계 개발 못하게 막아라. 그러니까 어디 저기 남양주라든가 아니면 이천, 여주 그런 쪽이 뭐예요? 자연보전권역. 거기는 개발을 좀 억제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라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소유자는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으면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세 번째, 국가지하철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 3번 정전 토지 주택에 줄 거 봐요. 가격 범위 또 정전 토지 줄 거 봐요. 전용 면적 범위 내서 두 주택 줄 수 있고 그중 하나는 전용 면적 60이 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에 갑이 이렇게 토지 건물 가지고 있어요. 몇 억짜리요? 6억짜리. 가격은 6억짜리. 이 주택의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 70평짜리다. 이런 주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주택을 줘야 되는데 원칙은 몇 개 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하나 주는 게 원칙이다. 하나. 얘한테 몇 개 줘야 돼요? 하나. 근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 이제 입주시켜야지 입주시키는데 얘가 좀 더 작아 보죠? 자 얘는 32평이다. 32평. 얘는 18평이다. 이 18평이 제곱미터라면 60제곱미터. 우리나라에서 소형, 그럼 얘가 소형이에요. 소형. 그러면 32평짜리가 얼마짜리냐 이게 5억짜리다. 18평짜리가 얼마냐 이게 2억짜리다. 이 상태에서 잡아요. 여기 재개발하는데 또 주민이 몇 가구가 있었냐? 500세대 있었다. 이번에 몇 세대 지냐?
1200세대 된다. 1200세대. 자, 주민 여러분 분양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그래 신청한다. 몇 명 신청했냐? 300세 신청했다. 나머지 뭐 해야 돼요? 일반 분양해야 되는데 몇 세대 분양해요? 900세대를 갖다 일반 분양해야 돼요. 분양장 딱 받으니까 분양지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딱 4가구 분양 신청 몇 개 남았어요? 896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조합도 망하고 조합원들 쫄딱 망하고 공사 맡았던 시공회사도 쫄딱 망하고 이런 사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요. 경기가 안 좋으면 분양을 안 받아요. 분양을. 저 밑에 부산에서는 오죽했으면 조합장이 자기부터 분양을 안 받는 거예요. 손에 나게 돼가지고 조합원이 분양 받겠냐고. 그러니까 최소한 500개 받아주고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이게 어려워서 분양을 안 받았다고 돈 없다고 분양 안 받는다고 또 분양 받으면 이게 올라야 되는데 안 올 것 같은 게 분양 안 받는다고. 근데 얘는 여유가 있는 애니까 나는 2개 주면 2개 분양을 받겠어요. 근데 법에서는 하나밖에 안 준다니까 원칙적으로. 근데 얘는 나는 2개 받으면 2개 주면 받는다니까. 이런 애를 어떻게 2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분양이 안 되니까 조합원들한테 2개 주는 방법도 찾자고.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뭐 만들었냐. 정전 토지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주자 그러면. 금액이 되면. 근데 2개 주려고 했더니 이 가격이 얼마짜리고 5억짜리하고 2억짜리네. 평형짜리는 딱 2개밖에 없어. 얼마입니까? 7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안 되겠다. 면적. 전용 면적 범위 내 2개. 했더니 몇 평이요? 32평. 몇 평이요? 18평. 해봤더니 몇 평이요? 50평.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얘한테 2개 준다고. 이런 식으로 벌금 개정했다고. 하도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갖다 분양시켜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되면 전용 면적 범위 내 2개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집이고 하나가 작은 집이라고. 작은 집 의무적으로 이게 하나 들어간다고. 나 똑같은 거 62개 받을게. 그것도 괜찮고 그거 네 마음이니까. 싫든 좋든 하나는 얼마 준다고? 60이야. 소형 준다고. 그러면 이 60이하짜리는 3년간은 전매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를 줍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3주택 이하. 5번 과밀 억제권역에서 투기 과열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서울은 전부 다 뭐라고? 과밀 억제권역. 전부 다 과밀 억제권역인데 투기 과열지역에 위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는 투기 과열지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은 싹 풀어줬으니까 없습니다. 재건축이 몇 개까지 준다? 3주택 이하로 한정해 준다.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을 준다고?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근데 과밀 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은 뭐만 아니면 투기 과열지금 아니면 몇 개까지 줄 수 있다고요? 3개까지 줄 수 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주택을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계산을 문제가 나온다고. 몇 개 받느냐 해가지고. 근데 이거 모르면 그러니까 집을 몇 개까지 이거 모르면 또 정비사업 근처에서 좀 피곤해진다고 중개하겠냐고. 딱 와서 내가 지금 아파트 3개 가지고 있는데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2번 다시 와서 상담 안 하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거기가 어딥니까? 부산인데요. 부산. 내가 3개까지 부산에서 무슨 사업합니까? 재개발합니다.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최대 몇 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개 그래야지. 2개. 재건축인데 그럼 몇 개? 3개. 이거 해야 된다고 나중에. 넘어갑니다. 이제 3번 관리처분계 인가효과 해가지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관리처분계 뭐라고요? 분양계약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합니다. 공급한다 그 말은 분양한다 이 뜻이고요. 2번 건물 철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 받으면 기존 건물 철거합니다. 기존 건물을 언제 철거한대요?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철거하지 그래야 돼요. 3번 정전 토지 등의 사용수익 정지에 관한 사항인데 관리처분계 인가 고지가 있으면 뭐가 시작된다고? 건물 철거한다. 철거. 정전 토지 건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만 쓰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공사하게 이런 얘기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관리처분계 인가 고지가 있으면 건물 철거할 때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 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고지가 있으면
이전 고시일까지 정전 토지 등은 사용수익 정지. 문제 봅시다. 1번 도정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관리처분계 기준 옳은 것. 1번 너무 좁은 토지 취득한 자라들 현금 청산은 불허한다. 할 수 있다 없다고? 있다고. X.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수립. 이것은 분양 신청기가 만료일입니다. 분양 신청기가 만료일. 3번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할 때 2개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은 뭐라고?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 주는 게 원칙. 4번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때 2 이상 주택 공급할 수도 있다. 재건축 1세대가 2 이상 가지면 2 이상 줄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있죠. 과밀박 재건축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줄 수도 있다 했으니까 O 그래야죠. 5번 관리처분계에는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 만드는 방법만 알면 이런 것은 안 보고도 풀어요. 자, 보세요. 관리처분계의 내용에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요. 공법 문제 만드는 출제위원들이, 대학 교수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 문제를 만들까요? 법조문 보고 만들까요? 학계론하고 민법은 머릿속에 있는 걸 문제를 만들어요. 그분들이 만듭니다. 문제를 만드는데 2차 과목은 만드는 문제가 없어요. 전부 다 법조문 놓고 법조문 있는 거 이거 있는 거 그대로 들여다가 붙이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 넣던가 말 바꾸던가. 잘 봐요. 문제를 만들 때는 자기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뭘 보고 만든다? 법조문 보고 만든다. 우리 법에는 자 관리처분계획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면 출제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보고 만든다니까. 그럼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관리처분계획에 무슨 내용이 없다는 걸 갖다가 알아요? 몰라요? 법 만든 사람이 관리처분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이러고 써준답니까?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뭐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그럼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보겠습니까? 없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보겠습니까? 그게 문제 만드는 방법이라는 얘기요. 있는 걸 써가지고 있다냐 없다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있다 돼 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된다고. 그게 문제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저는 뭐라고요? 눈치. 이거 눈치로 푼다 이런 것은. 관리처분계에는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겠어? 이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그거는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써놓고 말을 바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5번도 틀리고 결론은 4번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2번 관리처분계 옳은 것. 1번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경매 처분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좋은 나라지 좋은 나라. 어떻게 분양 신청 안 하면 어쩐다고? 현금 청산해야지 경매 처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엉터리고. 2번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인가받는다. 암기해야 된다니까요. 어쩐다고?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기존 건물 철거한다. 3번 또 나왔네.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 시기가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된다지. 그 맞는 말이지 그러면. 4번 과밀의 억제권역 밖에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세대 1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부한다. 과밀박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5번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지. 재건축은 하나 주는 게, 재개발은 하나 주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재개발인데 이게 뭐다 그러면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그러면 가진 만큼 그것도 줄 수 있다 그래야지 공급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엉터리고 답은 몰라도 3번이고 3번 관리 처분 계획의 기준 틀린 거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냐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소유자 수만큼 공급해야 된다? 아니죠. 하나 준다. 원칙 하나 준다. 2번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물에서 필요하면 감소시켜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당연하고 3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 이번에 맞게 나왔네. 4번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할 수 있다. 어쩌? 근로소득 기숙사도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5.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그것도 5 그래야지. 자, 4번입니다. 토정법상 다음의 경우 재건축 사업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는가? 1번 과밀 안 특이과열지가 아닌 사업지에서 1세대 5주택 과밀 억제권역 안쪽인데 뭐가 아니라고? 특이과열지구가 아니라고.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 3개까지. 두 번째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의 1세대 5주택 문제가 재건축이거든요. 과밀박 재건축 몇 개까지? 소유한 주택 수만큼 몇 개요? 5개. 단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근로소득 기숙사 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국가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 그 자들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니까. 단서를 좀 피했다는 얘기고. 이런 내용들이 토정법입니다. 토정법. 토정법이 건축법보다는 건축법이 아니고 개발법보다는 좀 더 복잡해요. 토정법이 6개 사업을 동시에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넘겨서 이제 건축법 갑니다. 건축법. 건축법 가게 되면 건축법은 국토계획법하고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정법 3개 법은 목차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흐름 잡는 게 아주 중요한데 건축법은 목차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계법, 개발법, 도정법은 위에 게 순서대로 계속 흘러가면서 연결되는데 건축법은 연결이 안 돼요. 건축법은 순서가 대한민국에 있는 책이 다 틀려요. 책 쓴 사람마다 책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순서가 다 틀리니까 건축법은 순서는 의미가 없고 건축법은 내용들이 연결이 안 되고 전부 다 하나씩 따로 분리된다고. 그러니까 건축법은 각계격파해야 돼. 연결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씩 다 분리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넘기면 1번 대지. 1번 대지입니다. 자,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즉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입니다. 근데 미리 말하지만 대지는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건축법에서 보는 땅은 전부 다 대지고 농지법에서 보는 땅은 전부 다 농지고 산림법이 보는 땅은 전부 다 산림이고 그러니까 산림법이 보는 땅은 전부 다 산이고 한마디로 농지법이 보는 땅은 전부 다 농사짓는 농지고 건축법이 보는 땅은 전부 다 건축하는 대지라고 대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건축하는 땅 그 개념이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라고 할까?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의 대지냐? 이렇게 한 필지가 있대. 필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 건축법은 이 한 필지를 갖다가 하나의 대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대지다. 이렇게 대지의 범위가 딱 확정돼야 여기에다 곱하기 건폐율 그러면 건축 면적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대지냐?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필지가 4개 있으면 각각이 하나의 필지예요. 그러면 대지가 몇 개요? 4개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건축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합병을 안 했어요. 필지 몇 개요? 4개.
대지는 하나라 하나. 답에서 하나의 대지다. 그래서 둘 이상 되는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 이렇게 일부만 가지고 이건 전부의 일부요? 일부죠.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니까 원래는 건축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 필지를 이렇게 한다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건축하게 되면 네 개를 동시에 잡아서 건축하게 되면 네 개 필지를 뭐로 본다? 하나의 대지. 이 부분만 잡아서 건축하면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 이걸 모르면 남자들 45세 이상 된 남자들은 중개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시장, 제가 말하는 시장은 중개 시장에 나가면 연령대에 따라고 성별에 따라서 물건이 완전히 딱 달라집니다. 엊그제 한 모임 갔다 왔더니 한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매를 하는데 경매 컨설팅 해주는데 잘 되냐? 안 됩니다. 제가 했을 때 주로 어떻게 하냐? 전화로 컨설팅 하는데 요즘 뭐 블로그, 밴드 많이 하거든요. 경매 물건 싸게 나오면. 그러면 전화번호 무작위로 갖다 놓고 해요. 집에 있으면 전화 와요. 사모님 괜찮은 거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걸 한다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내 생각에 절대 너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왜요? 나이는 20대 후반인데 35인데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 너무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니까 전화상으로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가면 틀려진다고. 20대 남자 여자가 해야 될 거, 30대 남자 물건이 다 달라진다고. 근데 특히 이제 불리한 게 뭐냐 그러면 4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중개 시장에서는 가장 불리한다고. 좀 피부 관리 잘했다 그러면 50 봐주고, 피부 관리 못했다 그러면 40 넘어가는 남자부터 해가지고 이게 웬만 해가지고는 이런 사람들은 작은 물건이 안 돼요. 50 넘어가지고 내가 원투룸 한다고 뛰어다니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원투룸은 몇 살이요? 여기도 많은데 20대 와야 되는데 원투룸은 그런 친구들 얻으러 오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니면 누가 하냐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20대에서 원투룸을 해줘야 돼. 그리고 20대가 이 건물이 50억짜리인데 막 이 건물 매매 설명하면 찍겠습니까? 이 어린애한테 내 재산 주냐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이 먹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자는 또 안 믿어요. 신기하게도. 그때는 또 나이 먹은 또 남자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물건은 거의 중개가 안 된다고,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 남자들이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해야 돼요. 공장도 해야 되고, 상가도 해야 되고, 땅 해야 되고, 큰 건이 그 건이니까. 매매도 큰 걸 해야 되고, 작은 것도 여자가 45 넘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남자가 앉아있으면 손님이 들어다 나가버려요. 제가 앉아있으면 나가고, 거기 앉아있으면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영역은 따로 있다고. 이런 걸 모르게 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내용 모르게 되면,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주로 한다. 이걸 모르면 절대 땅 중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시험 문제 별로 안 나니까 넘어가고, 한번 2월 달이나 4월 달에 무슨 말인가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거 알아야 나중에 중개한다는 거. 지금은 거기까지 마세요.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란 이랬죠. 건축물 개념은 국토계획법 시간에 얼핏 설명했어요. 이렇게 인간이 그랬죠.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제작한 거, 이걸 우리 뭐라 하겠다? 공작물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 일부가 뭐다? 일부가 건축물이다. 굳이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공작물 그러지. 왜 또 건축물이라 하냐? 구별의 시력은 어디 있냐 그러면, 건축물이면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 하죠.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고, 건축물이 아닌 것들은 건축법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건축물인 거냐? 개념을 잡아야죠. 건축물이란 첫 번째 건축물이란 토지죠. 토지에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는 뭐만 있어요? 기둥. 얘는 지붕하고 기둥, 지붕하고 벽. 이렇게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건축물 그래요. 얘는 그냥 뭐라고? 그냥 공작물.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 된 거예요. 그게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1번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붕은 반드시 있고 기둥이 있든가 벽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2번 그에 딸린 시설이니까 딸렸다면 대문 담장. 대문 담장이 저 혼자 있으면 공작물. 건축물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더해져서 건축물. 3번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공작물이요. 건축법 적용 안 하는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거는 지하철이 아니고 위에 저 지상철은 지상철. 저거 타러 가려면 저기 위에 식당이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고가 저 자체는 뭐라고? 공작물이라고. 공작물인데 거기 안에 보면 고도 식당이 있다고. 거기 안에 보면 매표소 있다고. 그런 부분은 뭐가 된다고? 건축물. 그런 부분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지금 이런 얘기. 4번 기타 대리인 정한. 대리인 정하는 것은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옆에 3번 공작물 축조 신고. 이게 3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3번 내용은 지금 설명 안 하는데 이것은 거의 한 15년 만에 작년 시험에 올해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처음. 15년 만에. 근데 15년 만에 처음 나왔으니까 또 앞으로 15년이면은 지금 몇 회입니까? 28회니까 몇 회 돼요? 43회 때 나오겠네요. 포기할 것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혹시 나오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럼 5월달 이후에 가서 암기해야 돼요. 혹시 불안하면. 일단은 4월달까지는 가능성 있는 거 위주로 집중해놓고 그러니까 4월달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60 지금 해놓고 그리고 5월달 가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요. 너무 공부 많이 나가지고 그때 가서 혹시나 한번 해보는 거. 그때 가서 시간 없으면 포기할 거 과감하게 포기하고 혹시나 불안하면 절대 공부 못합니다. 계획 1년이 아니고 5년 잡아야 돼요. 5년. 1년 만에 딱 끝내야 되니까 점수 넘어가서 60 넘겨서 합격할 생각해야지 고득점 안 됩니다. 그 다음 지하층인데 지하층 개념을 잡고요. 지하층이란 바닥의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되면 우리가 지하층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지표면 땅바닥. 자 이게 지하층이냐 아니냐 그러면 방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첫 번째 평균 높이가 두 번째 2층 높이. 층 높이는 여기가 바닥 구조체 여기가 윗면이고 여기는 아랫면이요. 여기가 무슨 면이고 윗면이 여기는 아랫면이요. 윗면에서 윗면까지 높이 이걸 보고 우리가 층 높이 층고 그래. 층고. 이게 지하층이 되려면 자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에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무슨 높이에? 층 높이에 얼마 이상 되라?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잠기면 그것은 지하층으로 본다. 포인트가 3개요. 첫 번째 평균 높이가 두 번째 층 높이에 세 번째 2분의 1. 2번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 계산할 때 지하층은 안 준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시험에 자주 출제된 부분에서 영정률, 산정시, 연면적 포함, 그 나중에 설명 따로 해줄 거예요. 그 지금 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음표율, 영정률, 연면적 관계인데 거음표율, 영정률 이 부분은 국계법칙이랑 설명 다 했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대, 거음표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연대, 영정률이다. 지금 이것도 알만큼 중요한 게 아니까 무시하고.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보면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 자, 내기, 바보, 지주로 간단 기억.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툴, 주계단. 시험 문제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이런 게 나온다고. 주요 구조부인 것은 자, 봐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툴, 주계단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어깨 계단.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은 줄 거예요.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니까 건물의 골격, 뼈대 부분이 주요 구조예요. 첫 번째 내력벽 그러면 힘받는 벽이죠. 건물을 지탱하는 벽. 옛날에는 우리가 한 번씩 둘러보면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죠. 큰 기둥. 저희도 큰 기둥이 있고 큰 기둥이 있고 큰 기둥이 있고 이렇게 큰 기둥이 있으면 이 건물이 옛날 건물이에요. 그럼 옛날 건물들 전부 다 기둥이 힘받고 벽은 전부 다 뭐 쌓았어요? 벽돌 쌓았어요. 벽돌. 그러면 벽돌로 쌓는 저런 벽은 건물의 힘을 안 받아요. 비내력벽,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짓는 벽들은 전부 다 기둥하고 벽을 전부 다 콘크리트로 같이 쳐요. 그러니까 벽 그 자체가 건물을 지탱하는 거. 그런 벽은 뭐예요? 내력벽이에요. 내력벽. 힘받는 벽, 그게 내력벽이요. 두 번째, 기둥, 건물을 지탱하는 거, 바닥.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바닥이요. 포 그러면 지금 이게 뭘까요? 이게? 이 부분. 천정은 이거 뜯어내야 천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반자 그래요. 반자 그럽니다. 반자 높이, 천정 높이, 층 높이 다 다른, 이건 반자고, 이거를 뜯어내면은 저 기둥에서 저 기둥을 옆에서 연결해서 잡고 있는 게 있다고, 누워있는 기둥처럼 그걸 보고 우리가 보 그래요. 보. 그리고 지붕틀, 주계단. 이게 주요 구조부면 다만 있죠. 안 나왔지만 비내력벽. 내력벽 그러면 주요 구조인데 비내력벽 그러면 주요 구조 아니라고. 기둥 그러면 주요 구조지만 사익 기둥은 힘 안 받는 기둥이요. 주요 구조 아니고. 바닥 그러면 주요 구조지만 바닥은 밑으로 꺼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최하층 바닥은 안 꺼지니까 주요 구조부가 아니야. 그 다음에 작은 보, 차양, 어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뭐가 있는가 이 부분을 갖다 암기 좀 해야 돼요. 내기, 바보, 지조 이 책 쓴 사람 그렇게 쓴다는 얘기고 저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바지, 보내, 주기 나중에 이렇게 할까요? 바지, 보내, 주기 이게 더 쉽거든요. 바지, 보내, 주기 왜 나왔는가? 바지, 보내, 주기 저 역사를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그 쉽잖아요. 바지, 보내, 주기 파가 뭐고? 바다 시가 뭐고? 지붕틀, 포, 내력벽, 주계단, 기둥, 바지, 보내, 주기. 그 다음에 2번 보면 초고층이 있는데 초고층 밑에 참고 고층이 있죠. 고층 몇 층 이상? 30층 이상.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몇 메타입니까? 봤더니 20m요. 몇 층입니까? 빵 뚫혔어요. 이거 몇 층짜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4m마다 하나의 층이요. 5층짜리다라고 말해야 돼요.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메타만 한 층? 4m만 한 층. 그래서 고층 그러면 30층 이상이거나 4, 3, 12, 120m 이게 나오는 거고 그럼 위에 초고층은 몇 층 이상? 50층 이상. 5, 4, 20, 200m 이상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밑에 참고 2번 준초고층 있죠? 준초고층.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 30층에서 49층까지 그게 준초고층. 120에서 199. 3번 한옥 X, 4번 리모델링 X.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나오지 건축법은 안 나와요. 5번 X, 6번 X, 7번 X, 8번 건축입니다. 건축. 건축에는 자 8번이 건축이 있고 넘겨봐요. 9번이 대수였죠. 건축과 대수였는데 정상적이면 건축과 대수는 시험에 나와요. 10번 내면 9번은 나와요. 건축을 모르면서 어떻게 건축법을 공부했냐 이런 얘기요. 건축 개념을 모르면서. 그래서 건축이 뭔가?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론에 대수는 써놨죠. 무슨 얘기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틀렸다. 대수선은 건축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자,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처음 짓는 게 신축입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처음 짓는 게 신축. 그치 말고 증축.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하여튼 면적이든 높이가 증가시키면 증축입니다. 증축.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너뛰어. 그 진한 거 절대 안 중요해. 진한 거 안 중요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고 체크해요. 철거하고 그 대지에서 체크해요. 종전과 동일한 규모 안에서 다시 하면 그것은 개축. 재축은 천재지변체에서 줄 거예요. 멸실된 건물에서 개축에 해당한다. 그 말은 정전과 같은 규모. 이전.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전이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잘 나옵니다. 이전, 그다 옮긴다 이게 이전 아닙니까? 근데 이전이 되려면 조건이 두 가지요. 첫 번째,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들 손대지 말라고 그대로 들어가지고 두 번째, 같은 대지에 옮겨야 돼. 이렇게 지금 이 대지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 대지에 이렇게 옮겨야 이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대지로 가면 이전이 안 되고 주요 구조부 해체해서 옮겨도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대지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1번 필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2번 필지에 건물이 없다. 1번 필지 건물을 2번 필지 옮기자. 이러면 이전이 안 된다고. 이거는 신축이에요. 신축. 2번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오니까 새로 생겼잖아요. 신축이 돼. 신축. 1번 필지에 이렇게 있는데 3번 필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 1번 필지에 있는 거 틀어서 이리 또 옮기자 이러면 증축이 돼. 증축. 그러니까 다른 대지로 가면 절대 이전이 안 된다고.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가면 뭡니까? 라고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그게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전은 아니다. 이전은 아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라고 해체하지 말라고 해체하지 말고 같은 대지로 가면 이전이요. 해체하고 같은 대지로 옮기면 뭡니까? 라고는 안 물어봐요. 해체하고 같은 대지로 옮기면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이전이 아닙니다.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그것은 개축이에요. 개축. 근데 뭐냐? 안 물어보고 이전이냐 아니냐? 이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좌우지간 이전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만 이전이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는데 개축은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내가 임의로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가 종전 규모 이하로 한다. 그러면 개축이고 재축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로 스스로 멸실된 데서 종전 규모 이하로 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 개정이 됐어요. 개정됐으니까 구체적인 건 기본선 나오면 알려줄 거예요. 약간 개정이 됐는데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둘 다 이하로 한다. 이하로 한데 이하가 아니고 내 맘이니까 나는 좀 더 크게 초과하겠다. 초과한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철거 멸실의 범위가 전부였냐 일부였냐. 전부 철거하고 초과됐다 그러면 우리는 신축이라 하고 일부 철거하고 초과하면 증축.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에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2층만 철거했어요. 그럼 몇 층이 남아있어요? 1층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대로. 그 상태에서 다시 2층만 뭐 했다고? 철거했다고. 1층은 남아있다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2층을 쌓았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개축이다. 개축. 2층만 철거하니까 1층은 남아있다. 이 상태로 똑같은 범위에서 2층을 쌓았다. 뭐라고? 개축. 한 김에 더 합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3층 쌓았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고? 이러면 증축이 된다고. 증축이. 일부 철거 초과니까. 다시 이렇게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전부를 철거하고 1층을 지었다. 이거는 뭐냐? 개축이에요. 개축. 전부 철거하고 똑같은 범위 내에서 1층, 2층 지면 이것도 뭐냐? 개축이에요. 개축. 전부 철거하고 내 맘이니까 1, 2, 3 했다.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신축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개축하고 재축이 되려면 무조건 그 규모 이하에서 멈춰야 된다. 그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그 철거 부분이 일부였으면 증축, 전부였으면 신축 이런 얘기요.
실제 문제 나오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런 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고 넘겨보면 9번에 대수선입니다. 9번에 대수선. 대수선은 자 1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에 대한 수선 변경, 외부 형태 변경. 그 다음에 3번 약간 좀 이상하게 나눠놨는데요. 대수선은 밑에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1번부터 9번 그거 잡는 게 시험 문제죠. 실제가 잘 됩니다. 건축과 대수선은. 그러니까 건축하고 대수선은 그냥 속 편하게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야 돼.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고 안 나오면 뭐 하는 거지. 열이 9번 나오니까. 그러면 읽어보면 이제 대수선은 자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근데 이게 딱 나뉘어요. 증설, 수선, 변경. 첫 번째 내력벽을 증설, 해체.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기둥이 나옵니까? 기둥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세 번째가 보를 증설, 해체 3개 이상. 숫자 나온 거 안 나온 거 잘 봐요. 네 번째가 지붕틀 증설, 해체 3개 이상. 다섯 번째가 방화벽이나 방화구역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여섯 번째가 주계단, 피난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일곱 번째가 나중에 일곱 번째를 갖다가 9번하고 숫자 좀 바꿔보자고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 여덟 번째가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아홉 번째가 외벽 마감재로 증설, 해체 외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수선, 변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론은 미관지구 안에서 외부 형태 담장 변경 이거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인데 그럼 짝 보라고. 증설, 해체가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증설, 해체가 나오면 숫자 나오든가 말든가 무조건 뭐라고? 대수선. 증설, 해체는 언제나 대수선. 수선, 변경이 나오면 숫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지금. 숫자 있는 게. 그럼 첫 번째에서 내력벽 면적 얼마요? 30. 외벽 면적 얼마야? 30. 그러니까 둘은 벽 면적은 30 이상이고 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틀 3개 이상. 그러면 방화, 계단, 경계벽은 숫자 나오든가 말든가 무조건 뭐라고? 대수선. 그렇게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증설, 해체 나오면 숫자 있든 말든 무조건 대수선이다. 수선, 변경이 나오면 숫자가 필요하니까 그냥 내력벽 면적 그러면 너 30 이상. 외벽 면적 30 이상, 기둥 3개, 보 3개, 지붕틀 3개, 방화나 계단이나 경계벽이 나오면 숫자에 관계없이 대수선이다. 그리고 얘가 지금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 되냐 안 되는 것은 미관지고 경미, 보시개, 고치, 방방트 거기서 말은 뭐라고? 미관지고 경관지구에서 고도지구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 되려면 미관지구 안에서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0번 도로는 저 뒤에 보면 다시 나오니까 뒤에 사기를 하고 거기까지 2장이고 넘기면 3장 면적에 관한 정리인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2번 남았으니까 다음 주는 건축법 뒷부분 하고 주택법 일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택법 일부 하고 농지법 해가지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